배우 신성일 씨가 폐암 투병 끝에 향년 8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저승에 가서도 못 살게 구는 여자 만나지 말고 500편 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등 한국 영화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인생을 되짚어봅니다.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 직원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어제 받은 경찰 조사 내용을 직접 증언합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이 운전 중 버스를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차가 고장나면서 결국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이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목격자에게 금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경제 위기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한국 영화계 큰별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평생 톱스타의 긍지와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국민 배우. 한국 영화사와 함께한 영원한 스타. 수많은 화려한 수식어가 뒤따릅니다. 오늘 뉴스7은 화려한 청춘 스타로 또 마지막까지도 따뜻한 영화를 만들겠다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천생 영화인 신성일 씨 별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빈소가 마련된 아산병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정인 기자, 추모객들이 많이 모였는지 현지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빈소가 마련된 이곳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엔 고인이 된 영화계 거목 신성일 씨를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최보람 씨와 이창동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은 물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의 마지막 길을 기억하려는 시민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별이 사라졌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고인이 남기신 업적이 길이 오랫동안 빛나길 바랍니다. 고 신성일 씨의 부인 엄앵란 씨도 55년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심정을 밝혔습니다. 엄 씨는 남편은 영화물이 뼛속까지 들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화는 이렇게 찍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걸 볼 때 정말 가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저승에 가서도 못 살게 구는 여자 만나지 말고 그저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밌게 손잡고 전 세계나 놀러 다니라고.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 등도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엄수됩니다. 공동장례위원장은 지상학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회장과 배우 안성기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연결식은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장지는 경북 영천의 선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고 신성일 씨는 외모부터 연기력까지 이 단연 60, 70년대를 풍미한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이 배우는 딴따라가 아닌 종합예술인이라며 이 자부심을 가졌던 고 신성일 씨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어머니, 저 장가들여 주세요. 신상욱 감독 로맨스 파파에서 둘째 아들로 데뷔한 신성일. 수려한 외모와 연기력에 잇단 러브콜을 받으며 60, 7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최고의 배우가 됐지만 원래 꿈은 아니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신 씨는 서울대 진학을 꿈꿨지만 홀어머니가 빚더미에 앉으며 무작정 상경하게 됐습니다. 재수하던 중 우연히 한국 배우 전문학교에 들어갔고 신상욱 감독이 준 예명 뉴스타 넘버1이라는 뜻의 신성일로 개명 후 승승장구했습니다. 별들의 고향, 맨발의 청춘 등 주연 출연만 507편, 상대 출연 여배우만 118명에 배우를 넘어 제작, 기획에도 참여하며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신 씨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신성일로 개명해 2번의 낙선 끝에 대구 동구에서 16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기까지 했습니다. 신 씨는 데뷔작부터 함께했던 배우 엄앵란 씨와 1964년 결혼했는데 당시 4천여 명이 몰리고 초청장이 암거래되면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발간한 자서전에 과거 여성 편력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빨간 스포츠카와 청바지를 사랑했던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 고 신성일 씨. 폐암 판정을 받고도 대외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지난달 부산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도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향년 81세로 영화 같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자, 네, TV조선 문화연예부 백은영 기자와 함께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는데 좀 갑작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성일 씨의 마지막 공식 행사는 지난달에 있었죠. 네. 부산국제영화제였습니다. 근데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지만 그때도 통증이 상당했을 텐데 이 워낙에 자존심도 강하셨고 낫고자 하는 의지도 강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신성일 씨를 만난 영화인들을 만나 보니까 이 당시에 신성일 씨의 얼굴이 좀 굉장히 창백했고 눈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어 보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거동도 힘들 만큼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됐는데요. 이 3일 전부터는 거의 의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어허. 이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이 마지막 영화를 만들고 싶다. 시나리오를 거의 탈고했다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백 기자가 직접 빈소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유가족들의 슬픔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맞습니다. 빈소에 직접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좀 찾아온 방문객들이 적었는데 네. 이 엄앵란 씨는 자리에 잘 서 있지 못할 만큼 힘든 모습이 역력했고요. 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첫째 딸도 급히 소식을 듣고 귀국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곁을 지켰습니다. 또 사위는 내일 귀국해서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하고요. 예. 또 아내와 함께 경북 영천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곁을 지켰던 강석현 씨도 그리고 차녀 강수아 씨도 상주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부인 엄앵란 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남편을 좀 동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서로 이제 존중하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부가요. 근데 함께 살았던 세월보다는 떨어져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아. 신성일 씨는 경북 영천에서, 엄앵란 씨는 서울에서 각각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또 서로 큰일이 있을 때는 서로 곁을 지켜주는 끈끈한 부부애를 보였습니다. 예. 이 엄앵란 씨가 유방암 수술을 했을 때는 신성일 씨가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생활을 했고요. 예. 또 신성일 씨가 투병 생활을 할 때는 또 엄앵란 씨가 곁을 지켰는데 절대로 남편의 마지막을 초라하게 보내지 않겠다. 또 죽을 때까지 VVIP 특실에서 대우를 받고 돌아가셔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지켜주겠다라는 끝까지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신성일 씨도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뭐 수고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 신성일 씨가 네. 마지막까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었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신성일 씨는 고 신성일 씨는 어떤 영화인이었을까요? 우선은 기록으로 보면요. 이 출연 영화만 524편입니다. 네. 감독으로서도 4편, 제작 6편, 기획 1편 등 총 535편의 필모그래피를 자랑합니다. 이게 세계 영화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고요. 예. 또 한국 영화사상 이렇게 장기간 스타 지위를 누린 배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거의 20년 동안 정상을 지킨 유일한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예. 무엇보다도 영화계에서는 큰 별로 불리잖아요. 예. 이유는 바로 인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화계 크고 작은 행사에 다 참석하셨고요. 예. 또 영화가 관계자들의 경조사를 다 챙겼습니다. 영화와 관계된 모든 일에 생을 바쳤던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녁에 좀 네. 오보 소동이 있었어요. 그냥 오보가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잠깐 정리를 해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희대의 오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좀 사건이 컸는데 이 신성일 씨가 사실은 이제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예. 병세가 악화되어서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통보를 했어요, 가족들에게. 네.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이 장례 논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장례식은 서울에서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들 강석현 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 장례식장을 예약하면서 그게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기사가 한 7시 10분 정도에 쏟아 나왔고요. 그 이후에 1시간 동안 TV, 인터넷 등 수백 개 매체가 별세라는 성급한 보도를 그렇죠.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크게 상심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언론의 그 성급한 보도 문화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백 기자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두고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냉면 발언에 이어서 또다시 결례를 저지른 셈인데 당사자인 김태년 의원은 본질이 흐려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14선언 10주년 기념 만찬. 민주당 인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소개받자 배 나온 사람한테는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면에 결례가 되는 말이었지만 김태년 의원은 웃어 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만 자꾸 가십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럼 본질이 흐려져요.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도 답을 피합니다. 이야기가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 마세요. 농담이었냐는 질문에는 수긍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농담처럼 했던 건지 어떤 건지. 그럼 그런 게. 그죠, 농담이었을 테니까. 리선권은 지난달 방북한 재벌 총수들에게도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가 진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북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의 냉면 발언 후폭풍은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냉면 먹기 퍼포먼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북한 리선권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면전에서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당은 굴욕적인 남북관계의 상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북한의 사과를 받으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인격이 부족한 리선권 교체 요구를 해야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북한 측의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일부 보수 인사들과 함께 냉면을 먹는 릴레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리선권의 이른바 냉면 발언에 항의하는 뜻으로 목구멍 챌린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성스러운 목구멍 챌린지에 저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라 꼴이 정말. 정진석 의원은 리선권의 발언 자체와 함께 발언을 진실 공방거리로 만든 정부 여당 인사들도 비판하며 또 다른 냉면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냉면에 물 타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교체설이 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위기로는 근거가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옹호했습니다. 고통받는 국민께는 죄송하다면서 내년쯤엔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위기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로는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장 실장은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면 더 큰 모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이 경제 위기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질설이 도는 상황에서도 경기를 낙관 전망하고 시장의 모순을 탓하는 실장이 끝까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위기론을 질타하는 데는 주객이 전도된 기분입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은 국민들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성을 내고 있는 것인지. 내일부터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야당은 세금 중독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민생 예산이라며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폭행과 연이은 엽기 행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추가 폭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당한 전 직원 강모 씨가 경찰서를 나섭니다. 조사 어떻게 받으셨는지 잠깐 신경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받았습니다. 강 씨는 어제 5시간 넘게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폭행당한 추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동시에 지금 확인 중에 있기는 한데 경찰은 또 양진호 회장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 회장에게는 이미 지난 9월 음란물 유포 방치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양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폭행과 동물학대, 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하는 이 위디스크 근무 당시에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전직 직원 강모 씨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렵게 스튜디오에서 용기를 내주셔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것을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저께 이제 경찰 출석을 하셔가지고는 어떤 내용을 좀 진술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이제 폭행 상황이라든지 그때 이제 폭행을 하고 나서 이제 저의 심경, 그 폭행 경위에 대한 그 자세한 그 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폭행은 저희가 이제 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언제 이게 동영상이 있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된 겁니까? 한 2주 전쯤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한 언론사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한 그 당시 동영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이제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그때 제가 그걸 묻어두고서 살으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조금 믿기가 어려웠죠. 그리고서 그 기자님이 실제로 저희 집으로 오셔갖고 그 영상을 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예,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때는 이제 내 이 폭행 받은 거를 그냥 안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영상을 녹화까지 해서 보고 있다는 것에 분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공론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예, 그때 크게 결심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폭행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진짜 화면으로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소리도 있고 또 영상도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동안 이걸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너무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그 상황을 그냥 다 지우고 싶었었고요. 예. 그냥 그 상황 제가 그때 제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예. 아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멸감과 인격적인 걸 다 송두리째 뽑아갔으니까요. 예. 자, 지금 이제 경찰 조사도 받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조금 진전된 상황이 이 양 회장이 사과문을 냈어요.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이 독단과 오만 행태, 큰 상처를 줘서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러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 사과문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너무 이제 틀에 박힌 사과문이라고 느꼈고요. 예. 진정성이라는 거는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제가 또 화가 났던 게 거기 그분이 이제 올렸던 그 어떤 문구가 좀 생각이 나는데 회사를 잘 추스르기 위하여 뭐 그랬다는 그런 문구를 제가 지금 와서 기억이 나는데 회사를 추스르기 위해서 그랬다. 예. 정작 피해를 입은 저에 대한 사과가 먼저 이루어지고였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과도 없이 자기 회사를 위했던 것 마냥 사과문을 올렸다는 게 너무 좀 어이가 없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과문 하나만 덜렁 내려놓고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연락을 해왔다든가 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전엔 연락을 왔습니까? 사과문 내고 나서 뭐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요? 그 사과문도 이제 저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사과문이 올렸어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 사과문이 올려지고 나서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거나 그런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뭐 말장난이죠, 그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자기 소유의 회사면은 명의만 뭐 일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이유는 뭐 자기 이제 명의로 이제 회사를 등록을 안 시키고 얼마든지 자기가 뭐 실질적인 운영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말장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거는. 지금 섬에서 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섬에 간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일단 그때 폭행 이후로 이제 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좀 저도 제 자신을 좀 회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조금 이제 트라우마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한 또 제2차 뭐 제2의 또 그런 충격이 그런 충격이 또 트라우마로 또 계속 각인이 됐고 그런 와중에 이제 너무 이 지역 그쪽 지역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그쪽 지역을 너무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일도 손에 좀 잘 안 잡히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강 회장에게 특별히 이런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거나 또 이렇게까지 이제 나와서 밝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폭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이제 밝혀질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지금 보여지는 그런 충격적인 동영상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연루돼 있는 그 사건들을 더 파헤쳐가지고 그분이 이제 죗값을 달게 좀 받았으면 또 다른 이제 그런 죗값을 달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중간고사 직전 답안지가 있는 교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초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둔 숙명여고 교무실. 중간고사 답안지를 교무실 금고에 보관한 날 공교롭게도 쌍둥이 자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가 홀로 야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초과 근무 대장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40분 정도 혼자 근무한 건데 경찰은 A씨가 자리 뒤에 있던 금고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야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답안지가 든 금고 비밀번호를 몰랐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가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8월 자택 컴퓨터를 돌연 교체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닌지 보겠다는 겁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오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수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었고 분여간에 또한 공범들과의 말맞추기가 이루어지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르고 지난 2일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엔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대법원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진정한 양심을 어떻게 판별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에선 신념을 내세우더라도 살아온 과정에서 폭력성 등이 확인될 경우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올 초 군대의 폭력성에 반대한다며 현역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30살 오모 씨.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폭력 행위로 입건된 전력이 확인되는 등 실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면서 34살 오모 씨가 만 13세의 아버지를 따라 신앙을 갖고 생활한 데다 아버지와 피고인의 동생도 같은 병역 거부로 수감된 점, 아내와 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한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특정 종교에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즉흥적인 신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신앙기관이나 종교활동만으로 가짜 신도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종교가 아닌 신념의 판단 기준은 더 모호할 수밖에 없어 일선 재판부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정보로 복제 카드를 만들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한 루마니아 카드 복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IC칩 없이 마그네틱 인증만으로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무인 자동화 창구에 외국인 남성과 여성이 들어섭니다. 여성은 뒤쪽에서 주위를 살피고 남성은 자연스럽게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챙깁니다. 루마니아 카드 복제 조직원들입니다. 경찰이 뒤를 밟아 숙소를 급습하자 신용카드 복제기와 위조카드로 인출한 돈 뭉치가 발견됩니다. 루마니아인 A씨와 B씨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정보로 카드를 위조했습니다. 2달 전부터 국내에서 189번에 걸쳐 3,690만 원 인출을 시도했는데 이 가운데 21번 성공해 67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복제 장비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이처럼 국내에서는 더 이상 현금 출금에 사용할 수 없는 IC칩 없는 마그네틱 카드를 대량으로 위조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의 경우 마그네틱 선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관광객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게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 단말기에서 그 폴백 거래, 그 마그네틱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쫓아오는 목격자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데 최근 경찰들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밤 서울 중랑구 왕복 7차선 도로.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이 전용 차선을 달리던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6살 배기 남자애 등 3명이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핸들 끄면서 그대로 그냥 받으니까 꽝 하는 거지 뭐. 쓰려고 했더니만 그냥 가보는 거 손을 들고.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도주 차량 번호를 조회했더니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로 밝혀졌는데 A경위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택시기사에게 금품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를 피해 달아나던 A경위는 차가 고장나 결국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이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황급히 차에서 내린 A경위는 택시기사에게 뺑소니 묵인 대가로 현금 45만 원을 건넸는데 돈을 받은 택시기사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면서 입막음 시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사고 2시간 만에 경찰 조사에 응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경위는 아내가 운전했다며 둘러대다 사고를 낸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달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이어 경찰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운전 미숙이 대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선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병원 유리창을 깨고 돌진합니다. 주차장에 있던 SUV는 마트 안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모두 70대 고령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5년 전 17,000여 건이던 국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26,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연시가 드시고 하니까 이제 인지 반응도 좀 늦어지시고 순간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있다 보니까. 부산시는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각종 할인 혜택을 담은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행 석 달 만에 반납자가 2,500명이 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에 의사소견서가 필수 조건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는 내년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합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기름값이 내린 후에 주유를 하려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주유소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고 전국 주유소들도 빠듯하게 재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알뜰 주유소입니다. 평소 나들이객이 줄을 잇지만 오늘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평소보다는 지금 차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득 주유하시는 보다는 소량으로 한 2, 3만만 주유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서울 시내 주유소도 마찬가지.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들도 기름을 찔끔 채우곤 합니다. 3만 원만 일단 넣었었고요. 다음 주에 내린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유류세 15% 인하 조치는 모레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유소들이 곧바로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유통구조입니다. 주유소마다 탱크에 저장된 기름은 당장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유사사는 100억 원가량 손해를 감수하고 모레 곧바로 직영주유소 기름값을 내릴 예정이어서 자영업 주유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님은 장사를 못하죠. 6일날 기름이 너무 한꺼번에 주문하면은 이게 배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유사에서. 주유를 미뤄온 소비자들이 일부 주유소에 몰리면서 모레 출근길엔 상당한 혼잡이 벌어질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 중간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하듯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이 막판 지원 유세에 맞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집중 공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중간선거 막바지 지원 유세에 나선 전현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Lie after lie, broken promise after broken promise, that's what he did.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이 아니라 케냐 출신 무슬림이라며 이름 중간에 후세인을 넣어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It's no surprise that Joe Donnelly is holding a rally this weekend with Barack H. Obama.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미국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Should we have seen repeated attempts to divide us with rhetoric designed to make us angry and make us fearful?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각각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선거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투표 동료를 위해 뭉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 운영 심판이 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북 정상회담 등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반격. 자, 이 지사 얼마 전 경찰 조사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수사를 받은 분당경찰서의 서장을 사건 조작과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경찰은 사흘 전에 형님 강제 입원 혐의 등을 적용해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거든요.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찰이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을 하고 그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그리고 영장 신청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경찰은 관심이 집중됐었던 여배우 스캔들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타이어 빠진 채 역주행. 근데 역주행이 됩니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렇게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사라질 때까지 운전을 하고 또 역주행까지 한 20대 여성이 부산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예. 검거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였습니다. 지금 경찰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술에 취해서 갈짓자 운행을 하는 승합차를 한 트럭이 막아섭니다. 트럭에서 한 남성이 내리는데 이 남성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직접 신고를 했던 시민입니다. 만취 운전자는 차를 돌려서 도주하려고 했지만 그때 순찰차가 옆에 붙어서 차단을 했고 결국 운전자는 체포됐습니다. 역주행 거리만 200m. 어떻게 달렸을까요?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바퀴가 빠진 채도 차는 달릴 수는 있긴 있습니다. 저희도 뭐 자주 보는 경우는 아니죠. 음주운전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이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데 직접 행동한 시민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단독 순방,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순방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김정숙 여사가 인도 3박 4일 방문을 위해서 오전에 항공기 탑승 계단에 오르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의 단독 외국 방문은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이라 좀 낯선 모습일 텐데요. 김 여사는 계단을 올라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계단 앞에는 헌병대가 있었는데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공군 2호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7일에는 타지마할을 방문하는데요. 역대 가장 유명한 타지마할 방문 사진을 남긴 이는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죠.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도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대통령 부인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0년 만에 격돌한 두산과 SK의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SK가 7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가을 사나이 박정건이 결승 홈런을 때렸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끝내기 홈런으로 SK를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던 한동민의 타격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1회 초 SK가 한동민의 선제 투런포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3회 말 최주환의 1타점 적시타로 추격을 시작한 두산. 5회 말 1-3할루에서 이번에도 최주환이 해결사 역할을 하며 3대2 역전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두산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6회 초 SK 베테랑 박정건이 짜릿한 역전 투런포로 또다시 경기를 뒤집습니다. 7회 초 장원준의 폭투로 한 점을 더 추가한 SK. 9회 초에도 2점을 추가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습니다. 7대3 SK의 승리. 두산은 볼넷을 9개나 얻고서도 득점권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자부했던 수비에서도 결정적 실책을 범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MVP는 결승 홈런을 기록하며 가을 사나이의 위엄을 보여준 박정건이 차지했습니다. 중요한 1차전을 잡았고요. 좀 홈런 칠 때는 안 맞더라도 좀 포인트를 좀 앞에다 놓고 쳐보자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역대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73.5%입니다. 내일 2차전 선발 마운드에 두산은 후렌코프, SK는 문승원이 등판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요즘 날씨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아침 8도, 대전 5도, 광주 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 20도,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15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고 벗기 간편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대부분 지역과 제주 산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강원 영동 지방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시계가 주인 닮아서 관념이 없다. 냉면이 넘어가느냐.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 맡기면 안 된다. 이 농담일 수도 있고 또 와전됐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 리선권의 거칠고 무례함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남북은 앞으로 더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의할 일이 많은데 언제까지 이 독설 같은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해야 하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